안녕하세요. 가상관념 홍익표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상통화와 강제집행 8번째 시간입니다. 한 10번 정도 하면 다 끝날 것 같아요. 조금씩 나누어서 차분히 보겠습니다. 채무자의 거래소에 대한 반환 청구권을 채권 가압류하거나 압류한 경우 제3채무자가 채무자의 전자지갑 이용 서비스를 제한 내지 정지할 수 있는지 여부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카단 이 결정에서는 이 사건 가압류가 집행될 경우 즉 제3채무자의 지급을 금지할 경우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개설한 계좌에 예치된 암호화폐를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는 점과 현재 암호화폐를 점유 관리하고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밝히기 바란다는 내용이 보정명령을 발령한 바가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하여 채권자는 채무자의 전자지갑 내에 있는 암호화폐는 제3자인 거래소가 보관하면서 이에 대한 전송 및 현금화 프로세스에 대해 일체의 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3채무자에게 지급을 금지할 경우 채무자로서는 제3채무자인 거래소에 대해 개설한 전자지갑에 예치된 암호화폐를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고 소명하였습니다. 전송 및 현금화. 하지만 실제 거래상으로는 가압류나 압류 결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래소와 채무자의 거래소 계정 내지는 거래소 전자지갑의 이용을 정지시키지 않는 한 인터넷을 통하여 거래소 계좌의 전자지갑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채무자의 처분금지요나 제3채무자의 변제금지요가 효력을 발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제3채무자인 암호화폐 거래소로서는 이중지급 등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가압류나 압류 명령에 따른 변제금지 임무를 이행하기 위한 부수 임으로써 자신이 채무자에게 제공한 전자지갑 서비스의 중단, 정지, 삭제 등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제3채무자인 거래소가 제공하고 있는 전자지갑 서비스에 대하여 중단, 정지, 삭제 등의 조치를 하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로서는 보관하고 있는 가상통화 등에 의한 네트워크상의 각종 거래가 되지 않아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비트코인 등을 매매, 교환, 양도, 이체, 송부, 대차, 관리, 기타 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제3채무자가 채무자의 암호화폐 전자지갑 등한 접근이나 처분을 금지, 정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고 하는데요. 비트코인에 대한 아무런 법적 규제가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에 대한 아무런 법적 근거는 없지만 제3채무자인 거래소의 이용약관 중에서 민사보전, 강제집행이나 파산이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전자지갑 서비스를 정지 또는 취소하거나 채권자에게 이용자의 자산을 바로 지급한다는 규정을 두는 등 이용자와 거래소사에서 가압류나 압류 명령이 있는 경우의 절차나 처리 방침을 명확히 정하고 있는 경우는 이에 따르면 됩니다. 일본 거래소의 경우에는 상당수의 거래소들이 이용규약에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앞서 본 비트코인 반환 청구에 대한 압류 명령 사례에서도 거래소가 채무자의 전자지갑 서비스를 정지시키는 데 큰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2018년 5월에 이르러서야 비트코인이 몰수의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었고 비트코인이 몰수의 대상이 되는 재산으로 인정한 수원지방법원 2017로 7.120 판결이 선고된 2018년 1월 30일 이후에야 비트코인에 대한 가압류나 압류 신청이 접수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용규약에서 비트코인 반환 청구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 등이 있는 경우를 미리 대비한 약관 규정을 마련한 거래소는 없어 보인다고 합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거래소인 업비트와 빗썸의 경우 1. 업비트는 약관 제20조 이용 제한 등 제1항 4호에서 기타 회사의 운영 정책상 로그인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회원이 서비스 로그인을 제한할 수 있고 제2항 3호에서 기타 회사의 운영 정책상 입금 및 출금 이용을 제한하거나 지연해야 하는 경우에는 회원이 입금 및 출금을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빗썸은 약관 18조에서 국가기관 또는 금융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 서비스 이용 제한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약관 규정의 해석상으로도 법원이 압류나 가압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의 운영 정책이나 사법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채무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와 같은 약관 규약이 전혀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채무자로서는 반환 청구권 가압류 결정을 받은 이후에는 처분금지효에 따라 거래소 전자지갑 있는 비트코인 등을 처분하여서는 아니 될 의무를 부과하기 때문에 굳이 제3자가 별도로 채무자의 처분 등을 금지할 필요는 없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나아가 제3채무자인 거래소에서는 채무자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비밀키를 이용하여 거래소 전자지갑에 있는 비트코인 등을 출금할 경우에 자신이 그 지갑이 개인키에 접근할 기술적 수단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압류 채권자에게 이중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거래소 내 전자지갑에 대한 여러가지 기술적 설정 권한을 가진 거래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사법기관의 요청이 없더라도 압류된 비트코인을 그 소유자가 출금하지 못하도록 나름의
기술적 관리적 장치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견해도 있다고 합니다. 23. 전승재 권원영. 아까 그 정보법학회에 실린 그거죠. 비트코인 반환 청구권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 등이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 약관이 없는 경우에는 향후 비트코인 반환 청구권에 대한 가압류나 압류 명령을 발령받은 제3채무자로서는 채무자가 거래소 전자지갑에 있는 비트코인을 임의로 처분할 경우 가압류나 압류 명령에서 제3채무자에게 명한 변제 금지요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을 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비트코인이 몰수의 대상으로 인정되기 시작하였을 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반환 청구권이나 가압류 등이 발령되기 시작한 현재로서는 가급적 민사보전, 강제집행이나 파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전자지갑 서비스의 정지나 취소, 영속적인 중단을 할 수 있다는 약관 내용을 신속하게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6. 채무자의 거래소에 대한 반환 청구권은 아니지만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가지는 암호화폐 반환 청구권이나 암호화폐 지급 청구권을 가압류한 사례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반환 청구권을 가압류 대상으로 삼은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년 3월 19일자 2018 카단 802743 결정. 민법 제373조는 금전으로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것이라도 채권이 목적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권의 목적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일정한 급부행위를 구하는 것입니다.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도 그 효력에 있어서는 보통의 채권과 다를 바가 없어서 채무자의 이행이 없으면 채권자는 그 이행 판결을 구할 수 있고 그 판결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며 강제집행과 함께 그것에 가름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따라서 암호화폐를 목적물로 한 자기, 부자기 급부 의무는 재산권을 가진 채권이 목적이 되고 특정 암호화폐 자체를 거래소가 아닌 개인에게 위탁한 경우에 그 개인에 대한 위탁 암호화폐의 반환 청구 채권도 가압류나 강제집행이 목적이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년 3월 19일자 2018 카단 802743 결정은 채무자 A가 제3채무자의 B에게 맡겨둔 코스모스 12684개, 현대코인 30만 개에 대한 반환 청구 채권을 가압류한 바 있습니다. 암호화폐 지급 청구권을 가압류 대상으로 삼은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년 4월 10일자 2018 카단 802516 결정. 이 사건에서 채권자들은 암호화폐 아이콘이 새롭게 발행된다는 소식을 접한 뒤 아이콘이 프리세일에 참가한 사람들인데, 프리세일이 뭔가 24. 프리세일이란 코인을 일반 판매에 앞서 특별 판매하는 방식 보너스를 구매자에게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쵸? 프리올림픽, 그때 그 프리네, 미리. 프리세일에 참가한 사람들인데, 암호화폐 구매 대행을 해주는 업체인 채무자에게 아이콘 암호화폐의 구매 대행을 요청하면서 자신들이 부여한 이더리움을 송금하고 교환 비율에 맞춰 아이콘, 새로운 암호화폐를 지급받기로 채무자와 약정했습니다. 그 채무자는 스위스 회사인 제3채무자 아이콘 파운데이션과 아이콘이라는 새로운 암호화폐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아이콘이라는 암호화폐 지급 청구권을 취득하였다. 그런데 제3채무자와 채무자 사이에 법률 문제가 발생하고 제3채무자는 암호화폐 지급 청구 갖고 있는 자는 채권자들이 아닌 채무자라는 이유로 채권자들에게 아이콘 암호화폐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채권자들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아래와 같은 암호화폐 지급 청구권을 직접 가압류하였다. 그렇죠. 가압류할 수 있겠죠, 이거. 별지. 청구 채권의 금액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억 5,800만 원이에요. 이더리움과 1이더리움과 하나의 교환 비율이 1이더리움이 32만 6,900원. 이 이더리움이 지금 400 얼마죠? 10배 올랐습니다. 32만 6,900원으로 청구 채권을 환산한 금액입니다. 참고자료 1. 빗썸 2017년 9월 27일 이더리움 차트.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가진 2017년 9월 9일 프리세일에 기한 500만이죠. 10만 100만. 500만 아이콘. 2000 이더리움 곱하기 20, 2,500원. 지급 청구권. 끝. 아까 어떤 신문 기사를 오전에 보니까 그 당시에 1비트코인이 0.1 비트코인이 1000 몇만 원일 때 뭘 사갖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게 나오는데 그건 벌써 옛날 얘기죠. 지금은 얼마죠? 암호화폐가 비트코인이
미국 같은 데 3천만 원대, 우리나라는 4천만 원대죠. 이더리움도 이제 한 3,400만 원 나가고, 다 벌써 이게 많이 그때도 올랐을 때인데, 그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이제 현금화하고 간접강제 마지막으로 한번 쭉 보면 끝납니다. 네, 그래서 암호화폐도 뭐 사실은 이제 이게 워낙 어려운 점은 일단은 앞으로 그 4대 거래소, 뭐 우리나라가 100몇 개의 거래소가 있지만 2021년 9월 달까지 다 등록제로 전환하죠. 그래서 기준에 못 맞추는 건 등록을 안 받아주겠다. 그럼 결국은 4대 거래소, 업비트, 빗썸, 뭐죠? 또 코인원, 요 4대 거래소만 살아남는다고 지금 예측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강제집행도 그렇고 민사집행법에서도 이제 개정을 해서 재산 명시나 재산 조회 절차에서도 비트코인을 어떻게 조회하는지 쉽지가 않죠. 전자지가 비밀키를 알아야 되는데 그냥 이 사람이 뭐 코인원에 계좌가 있다. 코인원에서 K뱅크를 통해서 아니면 뭐 업비트에서 농협은행을 통해서 아니면 어디 빗썸에서 뭐 신한은행을 통해서 계좌를 추적하는 것만으로는 계좌에 돈은 왔다 갔다 하지만 비트코인이 뭐 어떻게 사고 팔리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추적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그런 관리 문제가 있습니다. 관리 문제가. 이거를 강제 집행하기에는 상당히 좀 지금 까다롭죠, 사실. 두 사람이 서로 비트코인으로 동업을 하다가 뭔가 쪽이 나서 그런 경우에 이제 내가 이 사람에 대한 정보를 잘 알고 있죠. 아, 이놈에 대해서 무슨 업비트에서 했는지, 코인원에서 했는지, 그 다음에 계좌를 뭘 썼는지, 그 다음에 전자 비밀키도 알 수도 있죠. 물론 바꿔버리면 끝나겠지만. 그래서 이게 이제 앞으로 새로 대두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아마 서서히 케이스가 쌓이겠지만 그 전에 이제 우리 관제인들도 법원에서도 이제 이걸 어떻게 강제집행 제가 한 사례 중에서도 지금 하나 하고 있어요. 아직 조사는 안 했지만 코인으로 뭐 한 700 몇만 원을 그건 비트코인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 작년에 현금화해서 생활비로 다 사용했다. 그럼 이제 어느 거래소에서 했는지 그 거래소에서 어느 계좌 우리나라 제가 조사해보니까 딱 3개 빼이 없어요. 신한은행, 농협은행, K뱅크. 그러니까 4대 거래소가 이 3개입니다. 그러니까 2개는, 하나는 신한은행, 2군데가 신한은행, 하나는 K뱅크, 하나는 이제 농협은행입니다. NH 농협은행. 농협중앙회죠. 이 4군데, 이 3군데만 이용하고 있어서, 그 계좌를 한번 조사를 이제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현금화 명령하고 간접강제를 마지막으로, 그 다음에 기타,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논문이라든가 이런 걸 소개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